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청와대가 감찰 내용의 언론 유출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조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의 이야기 들어보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감찰 내용 유출은 묵과할 수 없는 현행법 위반이다.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 의원님, 사실 지금 김성우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사 의뢰권보다는 특별감찰관의 불법 유출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청와대가 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그 특별감찰을 반대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어제 수사 의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그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대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대로 지금 특별감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청와대는 그걸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감찰관의 본분을 넘어서서 유출을 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실제로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제 제정해서 올해 2015년부터 감찰관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한두 가지 짚어볼 문제는 하나는 제대로 현재의 말하자면 우 수석의 경우에는 현직에 계시고 그분이 제일 검찰이나 경찰 다 권력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틀이 특별감찰관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대화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출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언론 자기의 푸념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언론에 유출하라는 의도나 이런 것은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이제 그 김성우 홍보수석의 비판이 좀 국기문란 수준으로 가는 것은 좀 너무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청와대 김성우 수석이 정치적 배후,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적시를 했단 말이죠.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하자면 그 녹취록 콘텍스트가 진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이란 가정하에 가정하에 보면 사실은 이것은 밝히지 마라 여러 가지 계속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언론인과 대화했다는 것이 잘못일 수 있어요, 사실은. 언론인의 특성상 이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정한 유출의 의도를 본인이 갖고 있었느냐. 오히려 역으로 사실은 다른 의도에 의해서 특별감찰관이 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까지를 포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석수 감찰관이 어떤 의도를 특별 일부러 고의로 흘렸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제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예단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하고 나는 대화 내용이 A4 용지 2장 분량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뭐 푸념도 있지만
조사 대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수사 처리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종료 시점도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도성 문제는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또 각종 의혹에 대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개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당장 야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좀 강한 어조인데 먼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본말은 간대없고 이석수 감찰관이 어떻게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포시켰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수작을 또 청와대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검찰에 출두할 때는 민정수석 완장차고 가서 제대로 받겠는가? 오늘이라도 빨리 사퇴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이상 불통의 고집을 하실 게 아니라 오늘 중에 해임을 하는 것이 우병우도 살고 검찰도 살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늘을 찔러 대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말은 간대없고 어떻게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켰냐는 데에 초점을 맞추느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님. 국민의당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바늘을 계속 찔러대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일종의 정치 공세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제가 처음 이 정부에 들어와서 시행이 됐고 첫 특별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이 특별감찰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청와대가 덮으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도 자기도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본말 전도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받았을 때의 그 검찰의 태도, 국가의 태도가 너무 사실은 공표를 그냥 연일 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데 비해서 현재 지금 우리 이 감찰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도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동기 민정수석이 조그마한 어떤 의혹에 의해서 바로 직을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수석도 있었고 홍보수석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 현재의 말하자면 그 우수석의 경우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현재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 논란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수석을 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측면, 또 새누리당이나 국가 전체에 과연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런 공격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취를 계속 결정하지 않는 것이 우병우 수석의 뜻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박 대통령의 어떤 뜻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 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번 소폭 개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개각 때 자연스럽게 우수석의 거취 문제를 꼭 그분이 문제가 확정됐다 하지 않더라도 일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우수석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별감찰관은 일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수사를 위해서라도 거취를 좀 결정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예, 하나 중간에 말씀에 대해서 교정을 하나 해드리면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아마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이 돼서 그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사퇴하신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본인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위공직자가 의혹 제기만 가지고 물러난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현재 의혹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아직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야당에서 계속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다만 이제 특별감찰관이 감찰한 결과 뭐 그분의 뭐 의도와는 별개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이 되나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민정수석이 네. 검찰의 수사를 현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받는다. 뭐 상당히 검찰도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께 또 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를 즉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약간 좀 목소리가 좀 다른 균열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재현 대표하고 지도부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들어보실까요? 뭐 또 새로운 게 이번에 감찰관도 제기됐고, 또 우 수석에 대한 것도 제기됐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논평식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상 규명을 해서 문제가 나왔다. 1초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입법 조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되죠.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께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제의 우병우 수석도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숙고를 해볼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쯤에서는 이제 우병우 수석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정진석 대표도 어제 우병우 수석이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는 뭐 취지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것은 우병우 수석이나 이석수 감찰관 둘 다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 대통령에게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다. 거취를 결정해야 될 시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어제 트위터 글을 통해서 김도읍 수석과 유사한 취지의 글을 네. 올렸는데, 네, 네. 당내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두 분 말씀 다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도 그렇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냉정히 말하면 아직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다만 이 현실적으로 이제 수사 의뢰가 됐고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검찰이 정말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현직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또 국민이 못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특검 이야기가 네. 나올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지루하게 이제 일종의 정쟁의 한 요인이 되는 이런 걸 우려하고, 또 대통령 국정 수행에 이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정진석 원내대표나 우리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런 말씀하신 건데, 네.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 수석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 진지하게. 문제를 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좀 지금 우려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기자들이 우수석 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라자면 이제 그 기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잘리고 있다, 거절당하고 있다는 부분의 여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원활한 수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실제로 특별감찰관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그 푸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특별감찰관조차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든 이게 믿을 수 있느냐. 또 대통령께서도 특별감찰관이 한 1개월 활동하고 있으니까 믿어봐라 하지만 실제로 네. 시간은 다 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이고 여당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민정수석
또 박 대통령, 또 여권, 야권의 모든 정치권의 어떤 여론의 흐름이 과연 최종 거취의 결정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야 정치권, 이른바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또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현미 예결특위위원장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경 처리 이후에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에 촉구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안을 22일 날 우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민생 추경을 처리 못하는 헌정사 첫 번째 오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추경은 야당이 먼저 요구한 거예요. 국회법 어디에도 청문회가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때마다 증인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다고 적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야당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서 지금 출자하도록 지금 담겨 있습니다. 추경안에. 왜 이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은 예결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인 출석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정진석 원내대표,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것이다. 야당이 먼저 추경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약속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현미 예결특위위원장, 이번 추경 조선해양산업 부실 구조조정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증인 채택 반드시 해야 된다.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지금 최종 논란은 이제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3명의 증인 채택 여부인 것 같은데 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또 예산의 결정을 결국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활동들을 국회에서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청문회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총재의 경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최경환,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또 홍기택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해양조선 문제에서 부실의 원인들을 우리가 국민 앞에 소사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현재 17조로 예상되는 그 전체 추경 중에 한 6조 정도가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도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추경 문제를 최대한 협조해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보는데 정말 22일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오히려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 걸 전제로 공떠밀기를 하는 인상을 짙게 받게 돼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 추경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22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그래서 추경을 먼저 하고 후 청문회는 나중에 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2일, 지금 오늘 해도 22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4일 걸린단 말이죠. 좌우간 추경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 문제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견을 서로 좁혀가면서 증인 채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는요? 여당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엔 추경 않겠다 선언해라. 그러면 이제 본 예산에 편성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예, 그런데 그 추경의 시급성을 서로 인정하고 추경안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좀 무책임해 보이고요. 내년도 예산의 큰 골격은 이미 다 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걸 내년도 예산안에 사실 반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추경은 하루 이틀 더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경을 전제로 사실 조기 집행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기도 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추경은 항상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야말로 몇몇 정치적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해양 조선 플랜트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를 현 정부가 잘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여론이 되게 많습니다. 예. 초기에 플랜트 실패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야말로 구조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네. 현 정부가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쟁론으로 가기보다는 정말로 민생과 조선 해양 네.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은 뭐 합니다. 예측, 전망이긴 하지만 만약에 22일 추경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재는 심지어 여당에서조차도 추경에 대해서 크게 고집하지 않는 말하자면 추경하지 않았을 때 야당이 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즐기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추경의 타임을 놓쳤다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다음 내년 예산에 조속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으는 것이라도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좀 반박하고 싶은 건 우리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야당 지도부 찾아가서 정말 여러 차례 사정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의 절실함 이거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있고 반드시 이걸 통과시켰다는 의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 청문회 관련해서 사실은 청문회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냉철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정치 공세성으로 많이 흐르고 그래서 한풀이 비슷하게 정치 공세를 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결과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본회의 중심주의로 할 거냐 상임위 소회의 중심주의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청문회가 있으려면 소회의 중심주의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뭐 본회의장에 크게 앉아가지고 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좀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걸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호남이 없으면 전공 개최 불가능하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우리 당의 항상 큰 안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힘과 뜻을 믿고 알겠습니다. 전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이 대선판에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노 친문이 대세론을 만들어서 당도 분당됐습니다. 분열됐습니다. 당내의 세력도 제대로 하나에 포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내에 그런 야권 통합의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닫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친노 친문이 대세론을 만들어 당이 분열됐는데 당의 야권 통합 움직임마저 닫혀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결국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호남의 민심,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좌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실제로 이제 크게 두 축이겠죠. 친노 친문 진영하고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가늠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이 세 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이제 주도권을 추미애 의원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데 일반적인 분석.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방금 이종걸 의원이 얘기했더니 호남의 전략적 선택으로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종걸을 선택하기보다는 김상곤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혼란스러워진다. 호남 출신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친노 진영 중에서 추미애 의원을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 탄핵의 어떤 그런 흑여사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친노 진영도 분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막판 판세를 쉽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7주기 때 보면은 이정현 대표도 가서 호남을 굉장히 좀 예우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저희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는 일찌감치부터 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연히 이제 진영의 어떤 역학구조상 지금 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세는 뭐 친노 친문 아닙니까? 그런 이분들의 그래도 다수는 추미애 의원 쪽 같아요. 물론 김상곤 전 교육감도 친노 진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미애 의원의 경우는 탄핵 문제 때문에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역시 대세인 친노 친문 진영에서 추미애 의원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 이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 이제 우리 이정걸 비주류인 이정걸 의원은 이 호남을 파고들어서 호남에서 뭐 더민주의 지지율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말 전략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정걸 의원의 출마를 만류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뭐 창피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보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추미애 의원이 유리해 보이죠. 그러나 이정걸 의원 같은 분이 되면 이건 일종의 서프라이즈죠. 깜짝 다 놀랄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이 생길까 조금 회의적이죠. 좀 전에 이제 김종인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직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야가 친박 친문으로 계속 가면 중간지대에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십니까? 뭐 우리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친박에서 또 친문에서 좀 팽을 당하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이 되면 중간지대에 있던 분들이 뭐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사실상 대통령 후보 정해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표로 정해진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대표 구애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입지가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제3세력이 모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김종인 대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죠. 당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러니까 뭐 본인 생각에 경제민주화를 잘할 수 있는 분을 뭐 어느 당이든 자기가 지지하겠다 한 거 보면 이분은 당을 떠나서 그 중립지대 제3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그 나름대로 그쪽에서 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화와 동북아와 평화 번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 자체가 시대 교체의 흐름, 현재 정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도 그렇고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큰 틀의 변화와 전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민들이 누가 후보가 될지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반기문,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누구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이 역동성과 국민들의 참여 의지와 어떤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젊은 낭정필 지사나 원희룡이나 안희정이나 이런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다음 정부의 과제와 역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의 생가를 방문해서 임기 마칠 때까지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맥락의 의미일까요? 그거는 뭐 안 해도 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너무 최근에 그 전당대 이후 새누리당에서 지나치게 반기문 총장을 무조건 영입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곰살맞다. 이런 것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새누리당에서 공개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반기문 총장 이리 오십시오 한 경우는 없었고요. 전당대회 후에 우리 이정현 대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네, 했죠. 누구든지. 외부에서 누구도 오셔서 하실 수가 있고 그 지금 흥미로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대선 후보가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의 경우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 새누리당 쪽으로 오실 수 있을지 뭐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 우리 김무성 전 대표는 나름대로 지금 대선 행보를 하시기 위해서 민생 탐방을 하고 있고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충분히 오세훈.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 홍준표 경남지사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아마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상당한 각축전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더민주에서도 물론 경선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더민주의 이 세력 구조로 보면 대충 후보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당은 아직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데 네. 더민주는 훨씬 예측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이 이정현 대표를 좀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뭐 하여간 해석이야 워낙에 뭐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무성 대표 그 말씀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뭐 역할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는 거는 네. 그거는 뭐 비단 새누리당뿐 아니고 뭐 우리 국민 전체의 뭐 바람이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김 의원님, 네. 여러 의미, DJP 연합의 주역들이었는데 현 정계 상황과 좀 뭐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딱히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현재의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하고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고 뉴스에 밀려 있기 때문에 과거 DJP 연합이라고 하는 해고라도 하면서 과거 또 우리 그 7주기 우리 김대중 전 네, 대통령 네. 7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과거를 해상하면서 예우적인 인사도 드리고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이 예우 차원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고 네. JP는 내일 뭐 박지원 위원장 덕담을 하는 정도로 끝날 거고요. 삼김 시대 마지막 생존자인 JP가 네. 우리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걸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정치권 민생 관련 예결 예산특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또 청문회 여러 현안들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